않지만 안에서 우러나는 잔잔한 행복감이 있어요. 이시영 박사님은 이때 몸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런 행복감이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는 행복감이 있는데 어떨 때?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면서 차 한잔 마실 때,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을 때, 또는 화초에 물을 줄 때, 그죠? 화초 기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식물들이 본인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 행복감. 또는 어느 날 밤하늘의 별이 내 가슴에 와서 다시 반짝하고 빛날 때, 이럴 때 우리들은 또 굉장히 고요한 어떤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행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깥에 흥분이 동반된 그런 어떤 행복이나, 또는 안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행복이나, 이 행복은 가진 자의 몫이 아니라, 그죠? 느끼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모두가 행복을 느낀다면은 가진 자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환경에서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은 느끼는 자의 몫이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가 작년 RBC 캐나다 로열뱅크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뭐 그걸 증명하는 연구 보고서예요. 뭐냐면 100만 장자들 가운데 이렇게 재산이 늘어날 때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재산이 더 이상, 그러니까 100만 장자가 재산이 더 이상 늘어날 때 행복감을 반절도 못 느낀대요. 대신에 그 100만 장자의 10%는 공포심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왜겠어요?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10%는 노심초사하면서 산대요. 그렇게 하고 그 100만 장자들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재산이 불어나면서 더 많은 고민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진 게 있든 많든, 그죠?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행복의 주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굉장히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행복에 관해서 너무 규정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사람은 일과 사랑이 원활하게 굴러갈 때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그 인생은 어떤 일과 사랑의 그 균형과 그 두 가지 그 주축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사랑이 원활하게 굴러갈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일하기 전에는 공부를 하죠. 공부가 잘 된다든지 성적이 잘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기쁨을 느끼고, 그랬다가 이제 직장을 잡게 되면 그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원활하다든지, 또는 업무 성취, 자기가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또는 승진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아 실현의 장이 될 때 일에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해요. 제가 길 가다가 사람들 표정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애인 만나고 집에 가는 길이구나. 얼굴에 모든 미소를 막 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또는 부부가 되었을 때, 또는 자녀나 그 형제 자매, 그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때, 또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일과 사랑이, 우리의 일상이 늘 행복하게만 굴러가진 않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그렇게 행복하십시오 하고 매일 조건이 받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직장생활,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가정, 사랑, 자녀, 부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였던 그 행복 전도사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박사님은 30년 동안 우울증을 연구하다가 연구 방향을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인간의 어떤 방점과 미덕에 초점을 맞춰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런데 또 어떤 연구에 따지면은 행복 유전자가 또 있다고 그래요. 타고날 때부터 낙천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유전자.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행복할 수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끔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전생에 나에게 감사드려야 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행복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있는 행복은 발견해서 음미하고 없는 행복은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대종사님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스스로 내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없는 행복은 만들고 있는 행복은 음미하라 그 말이죠. 발견해서 첫 번째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법은 이름을 불러주면 와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행복을 불러주면 행복이 창 안으로 내 곁으로 내 옆으로 따라다니면서 옵니다. 그런데 관심 기울여주지 않고 모른 채 하면 행복은 달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줘서 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사랑한다, 고맙다, 맛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기분 좋다, 예쁘다, 좋다,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 인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 그리스, 아테네 남자들은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그렇게 하고 산대요. 그럼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표현하라는 거죠. 장점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단점은 그냥 입만 다물고 알고만 있으면 돼요. 모르는 것까지는 좀 그렇죠. 우리가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 입만 다물고 있어라. 표현하지 마라. 대신에 장점은 표현하고 이름을 불러주라. 삶은 태도라고 그랬어요. 태도, 대하는 태도. 제가 이제 테드 강의를 누가 추천해줘서 들었거든요. 3A's of Awesome이라고 했는데 굉장한 세 가지 A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그 awesome 이러면은 환상이다 뭐 이러는 거, 환상적인 세 가지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는 태도예요. attitude.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대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선택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여기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awareness예요. 깨어있음. 그래서 여기 깨어있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깨어있음을 간직하라. 3살짜리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전부 처음 보는 거예요.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이 없어요. 너무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완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 세 번째로는 authenticity, 진정성. 진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자기 가식이나 자기 위장이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하는 과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태도가 우리 삶을 정말 경이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를 행복을 이끌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굉장히 약해요.